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테슬라가 이제 2월 들어서 주가가 190달러에서 220달러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일종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지난 1월 3일에 주가가 108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걸 고려하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도 여전히 한 80%가량 주가가 오른 셈인데, 이제 궁금한 점이 이 박스권을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벗어나고 좀 더 상향을 찍을 그런 계기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략히 이번 주 테슬라에 있었던 일들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테슬라의 최근에 화제가 된 부분이, 테슬라가 캐나다의 리튬 업체 시그마 리튬을 인수하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 주가가 좀 들썩였는데요. 그리고 그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21일인 오늘 또 테슬라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호주의 흑연 채굴업체인 마그니스로부터 이제 연간 최대 3년에 달하는, 최소 3년에 달하는 그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거냐. 원자재 대란이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이제 수요가 너무 늘다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고무줄처럼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 이것에 일일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마다 가격을 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원자재 안정적인 조달, 이게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니스로부터 3년, 그러니까 연간 최대 35,000 TPA까지 일정한 가격에, 그러니까 변동 없이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고요. 또 이 흑연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흑연을 기반으로 이제 정제한 양극재도 같이 조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정제할 생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 따르면은 그 재료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산지까지 또 따져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마그니스한테는 굉장히 테슬라가 큰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또 옮겨서 여기에서 짓고, 2025년 2월부터는 이 마그니스 미국 생산 기지에서 조달한 것으로 이제 좀 공급을 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최근에도 사실 테슬라가 몇 번의 가격 인하가 있었죠. 특히 모델 Y를 20%가량 인하했을 때는 저게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일각에서 우려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관계자들께 여쭤보니까, 이게 사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이유 있는 가격 인하였다, 이런 부분들의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그 가격을 인하했지만 원자재 가격 그 하락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의 가격 결정이나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원자재 안정적인 조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로서는 리튬 업체를 인수할 니즈가 굉장히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나 가격 같은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시화될지, 그리고 테슬라의 행보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을 좀 훑으면서 그 원자재들을 둘러싼 쟁탈전,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냐면, 네, 바로 이제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새로운 먹거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 분과 좀 이야기를 깊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테슬라를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만 볼 수 없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파봤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 그래서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죠. 2021년 11월에 통과된 인프라 법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 법안에 이제 75억 달러를 투자해서 5년에 걸쳐서 이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안이 통과될 즈음에만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오르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선행됐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후속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뭐 교통국, 에너지국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충전소를 마구잡이로 늘리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뭐 예전에 조사된 수치이긴 하지만 뭐 테슬라 슈퍼차저도 한 대당 15만 달러 이런 식의 그 비용이 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늘리는 것보다는 괜찮은 위치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충전소를 외부에게도 개방을 하면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보였을까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보였겠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외부에 개방하면 어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 구글링 하다 보면은, 뭐, 내 BMW도 슈퍼차저에서 충전이 될까? 뭐, 볼보도 될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슈퍼차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요구를 했고 머스크도 좀 고심을 하는 듯 하다 보이다가 이제 오케이 좋다. 다른 외부 차량에도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표준 방식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요구된 이 합동 충전 시스템 CCS 방식이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슈퍼차저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안이 뭐냐? 그 2024년 말까지 총 7,500여 대의 여기에 이제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을 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뭐 이 중에 일정 비율은 어떤 3,500개 이상은 뭐 250kW 슈퍼차저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걸 정하는 건 테슬라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뭐 어느 곳에 어떤 지역 거를 이제 개방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앞으로 디테일하게 나올 부분이고요. 또 테슬라가 동시에 충전 네트워크를 이제 2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로서도 아무래도 뭐 고객들이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또 테슬라에도 윈윈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살펴볼게요.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는 방안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35개 주를 정하고 여기에 접한 고속도로 근처로 전기차 충전소들을 늘리고 있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앞으로 네트워크를 늘릴 때 이제 좀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한다던가 좋은 위치에 좀 이것을 조달하는 그런 식의 뭐 일종의 정부 어떤 딜 같은 걸 맺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혜택들도 기대되는데요. 이제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미국 전체에 한 6만여 대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29,000여 대, 그러니까 절반가량만 급속 충전기예요. 아무래도 급속 충전기가 좀 더 편의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한 17,700여 개, 그러니까 한 60%가량이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은 급속 충전기만 놓으면 테슬라의 비중이 한 60%가량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는 테슬라 행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개방을 같이 들고 나온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기차 충전 생태계도 굉장히 여러 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는 이제 뭐 충전소 제조사, 그리고 운영사, 시설업체, 유틸리티 기업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슈퍼차저를 제조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는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 좀 개방됐을 때 테슬라에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타 전기차 업체 이용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에 관련 슈퍼차저 앱을 깔고 이걸 좀 가입을 해서 이걸 이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운행 패턴이라든지 사실 이게 보험 같은 부분에도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뭐 이 사람은 전기차 충전을
뭐 10%만 남기고 만땅으로 채워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꾸준히 30%대를 남겨놓고 좀 70%까지 채우고 하는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 사실 전기차의 수명도 달라지고 정말 여러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행 패턴이라든지 충전 패턴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충전 네트워크 플랫폼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테슬라에 한정된 이용자들을 사실 외부 개방 하나만으로도 그 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최대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생각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도 테슬라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전 같았던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뭐 테슬라를 한번 충전할 때 10불 이상을 내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그 좀 한 트위터리언이 이게 최근에 지난 11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그 킬로와트당 가격이 한 5센트가량 싸졌다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찾아보니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제 충전 요금 1킬로와트당 한 0.5달러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60킬로와트를 충전한다고 했을 때 30달러 가량이 드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저희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제 차량은 SUV 마즈다 CX-5거든요. 그럼 보통 풀로 이제 주유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1갤런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50달러 이상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선 한 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사실 예전에 비하면 전기료 상승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기 요금 그리고 충전 요금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많으냐? 그렇지가 않은 게 그 또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테슬라로 차량으로 미국 전역에 횡단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테슬라가 철저히 잘 설계를 한 게 그 마일리지가 다 떨어지기 전에 또 간신히 한 곳에 도착을 하고 충전소에 그래서 여기서 또 충전한 것으로 다음 주로 가면 또 간신히 또 다른 주에 이게 놓여 있더라. 이러면서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잘 설계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되게 테슬라가 이 충전 기기들을 되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 주마다 시간대마다 가격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 테슬라에서도 수익을 굉장히 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슈퍼차저를 개방하진 했지만 테슬라 이용자와 아닌 사람들의 굉장히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7,500D를 랜덤하게 이제 본인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타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갔는데 슈퍼차전이 있는데 이 슈퍼차전은 개방을 안 한다면은 다른 데를 찾아가거나 대안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이용자들을 좀 어떻게 또 테슬라 네트워크에서 포함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럼 개방하지 않는 곳에는 뭐 가격을 차등을 둔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뭐 구독 모델 같은 멤버십을 사게 해서 그런 그 좀 충전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 모델을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테슬라 유저와 아닌 유저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충전 인프라,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 확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보면은 네, 지난 한 2022년에 좀 이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공시를 보니까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테슬라 충전소가 78%가 해당하는 395곳이 늘었어요. 그 충전기의 경우에는 3,536개가 늘어서 이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가 늘고 있는데요. 꽤 꾸준히 한 60%가량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하나당 평균 9기의 이제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충전소 관련 매출이 잡히는 경우는 서비스 및 기타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넘겨볼게요.
그래서 서비스 및 기타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매출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7억 달러를 기록해서 이제 전년 동기 10억 달러 대비 한 70%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너지들을 또 저장한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 및 스토리지 부문도 지난해 4분기에는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그 6억 8천 달러 대비 또 100%가량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서비스 부문과 스토리지 부분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테슬라 매출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꾸준히 올라서 그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이제는 그 아이폰의 매출 정도를 넘보는 것처럼 꾸준히 그런 성장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테슬라를 뭐 전기차에게 애플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곳들을 한번 봐볼게요. 사실 전기차 충전소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충전소 제조사, 운영사, 시설 소유업체, 유틸리티 기업 이렇게 딜로이트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뭐 익숙하신 곳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내 업체들로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이는 찰즈 포인트라고 해서 미국 캠벨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충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독특한 점이 충전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오너가 충전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서 그 지점마다 충전 가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또 다른 업체는 이제 볼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메이시스나 삭스 이런 백화점들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이렇게 근처에 이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대신 디스플레이 광고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는 무료로도 충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플랫폼 기업 같은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흑자 전환을 한 곳이 딱히 없고 주가도 사실 최근에 뭐 좋은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곳들은 거의 없지만 사실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사실 충전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충전 생태계가 충전기, 디스플레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교환 및 재활용,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나아가 가상 발전소까지 정말 그 딱 충전기와 운영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네트워크이자 생태계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이 테슬라의 이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같은 결정이 좀 이렇게 나오는 여파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